한강에서 끓여 먹는 즉석 라면, 이른바 한강라면이 대표 K푸드가 됐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한강라면 체험 행사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는데요. 그중 행사장을 가장 먼저 찾은 손님은 플로리다에서 온 엘리사 씨.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한강 라면을 실제로 즐길 수 있다는 소식에 뉴욕까지 1,800km를 날아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라면 열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한국 라면의 수출액이 무려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연말까지는 무려 12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한국 라면 도대체 왜 이렇게 세계에서 열광하는 걸까요?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맛과 편리함이 장점일 뿐 아니라 여러 재료와 레시피로 무궁무진하게 변형할 수 있어서 각 나라의 개성에 맞게 즐길 수 있는 게 큰 인기 요인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 라면이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호주 멜버른의 미쉐린 스타 셰프 마이클은 한국 라면에 매료된 대표적인 셰프 중 한 명인데요. 그가 즐기는 독창적인 레시피는 바로 라면 샌드위치입니다. 물을 조금만 넣고 면을 촉촉하게 끓인 후 버터와 치즈를 듬뿍 넣어 식빵 사이에 끼워 먹는 방식인데요. 마이클은 이 샌드위치를 먹으면 든든하고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 차서 다른 음식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라고 극찬합니다. 사실 이런 독창적인 라면 요리는 마이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셰프들에게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유명 셰프 제임스는 신라면에 해산물과 고급 양념을 추가해 자신만의 고급 라면 메뉴를 만들었고, 런던에 있는 또 다른 셰프는 불닭볶음면을 고기와 구운 야채와 함께 서브해 매콤하면서도 화려한 요리로 재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전 세계 셰프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SNS에 자신만의 라면 요리법을 공유하며 열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SNS에는 샵 라면 레시피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수천 건에 달할 정도인데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마요네즈, 치즈, 다진 고기, 베이컨, 옥수수, 고수 등 다양한 재료를 추가해 각자 독특한 맛과 향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라면이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되고 사랑받는 이유는 라면이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맛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이 트렌디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이들이 맛있는 라면 레시피를 발견하는 것을 하나의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셰프들과 젊은 세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라면을 재창조하며 즐기고 있는 모습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강 라면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울 한강에서는 라면을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조리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강 라면은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던 라면을 실제 한강에서 끓여 먹으며 한국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SNS에도 한강 라면을 즐기는 사진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라면 조리기가 미국 대학 캠퍼스에까지 등장하며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타 대학을 비롯한 여러 미국 대학들이 학생 식당에 한국 라면 조리기를 설치해 학생들이 한국 라면을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라면 조리기는 캠퍼스에서 빠르게 인기를 끌며 학생들에게 휴식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타 대학에서는 하루 종일 많은 학생들이 이 라면 조리기를 찾아와 라면을 즐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나와 라면을 먹고 가는 학생들, 수업 사이에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하는 학생들까지 한국 라면은 이제 그들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라면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토핑을 더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라면을 즐기기도 합니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할 때는 한국 라면이 특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캠퍼스 안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공부와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색다른 방법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한국 라면은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변형이 가능해 전 세계인이 각자의 스타일로 즐기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까지 한국 라면은 다양한 문화와 입맛에 맞게 변형되며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짜파구리 같은 독특한 라면 조합이 이미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해외에서도 이처럼 라면을 고급 요리로 변형하거나 여러 식문화와 조합해 색다르게 즐기고 있다는 것은 한국 라면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한강 라면을 미국 뉴욕에 체험장을 만들었는데요. 사연을 통해 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나라가 한강 라면을 직접 체험한 한 여대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대학생 엘리자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강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는 그녀가 그 장면을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 뉴욕에서 열리는 한강라면 행사까지 직접 찾아갔는데요. 한강라면이 과연 뭐길래 그녀가 2,900마일을 날아가게 된 걸까요? 엘리자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며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흥미롭게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강라면 먹기 장면은 그녀가 늘 꿈꿔오던 장면이기도 했죠.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한강라면 체험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뉴욕으로 당장 떠날 결심을 한 엘리자. 과연 그녀의 뉴욕행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대학생 엘리자입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내성적이라 친구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다른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저녁을 먹거나 여유를 즐기지만 저는 늘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외로웠지만 점차 혼자 보내는 시간에 익숙해졌고 저만의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것이 바로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엔 미국 드라마를 주로 보다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어요. 제 첫 한국 드라마는 바로 도깨비였죠.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처음 접하는 거라 어색했지만 몇 회를 보다 보니 도깨비만의 특별한 감성과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판타지와 로맨스가 결합된 이 드라마는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스토리를 담고 있었고 주인공들의 깊은 감정과 특유의 감성 덕분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주인공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하게 되더군요. 특히 이 드라마 속 한강공원에서 주인공들이 라면을 먹는 장면이 너무도 평화롭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장면은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가 되었죠. 그 외에도 이태원 클라스에서 주인공이 꿈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나 미스터 션샤인에서 조선시대의 배경 속 주인공들이 조국을 위해 살아가는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응답하라 1988은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과 가족, 친구 관계를 다룬 작품으로 가족의 사랑과 이웃 간의 정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이처럼 한국 드라마 속 다양한 이야기와 감성은 제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죠. 어느 날 한국 드라마 팬 커뮤니티에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강라면 체험 행사 소식을 들었어요. 드라마 속 한강라면 장면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소식에 설렜죠. 마치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는 비행기로 900마일이나 되는 거리였지만 한강라면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는 꿈을 위해 저는 바로 뉴욕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부모님께 뉴욕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한국 드라마에 빠진 저를 이해하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뉴욕에 도착해 문화원에 갔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처럼 한강라면을 체험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마치 한국 드라마 팬들이 함께 모인 한강공원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한강라면 체험 공간에 들어섰어요. 마치 한국 한강공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이었어요. 큰 스크린에는 한강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벤치와 나무들이 공원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었어요. 그곳에 앉아 라면을 끓이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라면을 먹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라면이 끓고 첫 젓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그 매콤하고 깊은 맛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그 한강 라면의 맛이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었죠. 주변의 사람들도 저마다 라면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마치 실제 한국의 한강공원에서 함께 라면을 먹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한국 드라마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라면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와 드라마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듯했죠. 문득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한강에서 라면을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뉴욕에서의 체험이 너무 좋았지만 실제 한국 한강에 가서 그 탁 트인 강을 바라보며 바람을 맞으며 라면을 먹는다면 더 큰 감동일 것 같았어요. 이번 체험은 제가 한국 문화를 더 가깝게 느끼고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문화는 제가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친구 같은 위로를 주었고 새로운 문화와 감정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어요. 이제는 언젠가 꼭 한국에 방문해 직접 한강을 걸어보고 그곳에서 라면을 먹으며 드라마 속 장면처럼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라면 열풍과 그 중심에 있는 한 영양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라면은 미국 전역에서 단순한 간식이 아닌 고급 다이닝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어요. SNS에서 샵 코리안 라멘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하루에도 수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라면을 기본 재료로 다양한 토핑과 조리법을 시도하면서 나만의 한국 라면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죠. 특히 이 라면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미국의 레스토랑 셰프들까지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셰프들도 SNS에서 한국 라면을 재해석한 고급 요리를 공개하며 라면의 재발견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풍이 미국 대학가로도 번지며 급식의 개혁을 촉발했어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유타 대학교 급식실에서 일어난 한국 라면 혁명입니다. 이 모든 건 유타 대학교 급식실의 총괄 영양사 케이트 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15년간 대학 급식실에서 일해오며 경험이 풍부한 영양사였지만 작년 겨울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매년 실시하는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평소와는 달리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4점대를 기록하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점대로 추락했어요. 메뉴 다양성, 맛, 서비스 만족도 등 모든 항목에서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심지어 댓글에는 21세기에 이렇게 구시대적인 메뉴라니 라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댓글의 절반 이상이 아시안 푸드 메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타 대학교의 아시아계 학생 비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3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아시안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틱톡과 유튜브에서 아시안 푸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다른 학생들도 아시안 음식, 특히 한국 라면을 원하게 된 것이죠. 케이트 씨는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아시아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전문 조리사가 필요했지만 학교 내에 한국 요리나 일본 요리에 익숙한 요리사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아시안 요리 담당이었던 중국 요리사 마이클도 기본적인 중국 요리만 가능했고 한국 라면이나 일식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유일하게 아시안 푸드를 담당하던 수잔이 UCLA로 이직하게 됩니다. 그녀는 더 나은 연봉과 최신 급식 시스템이 갖춰진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케이트 씨는 새로운 조리사를 구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될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케이트 씨는 우연히 틱톡에서 한국 한강라면 자판기 영상을 보게 됩니다. 자판기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문화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어요. 한국 대학에서 운영하는 급식 시스템 영상과 라면 자판기 모습은 케이트 씨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직접 배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한국 여러 대학교에 이메일을 보내 아시아 음식을 도입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며 급식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요청을 남겼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며칠 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직접 방문해 배우러 오라는 답장을 받게 됩니다. 케이트 씨는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6박 8일 동안 한국을 탐방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한국 도착 첫날부터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서 보이는 도시의 깔끔함과 활기, 그리고 한국인들의 친절한 모습은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죠. 첫날 저녁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던 케이트 씨는 한강공원으로 나가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외출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안전함이 느껴졌고 한밤중에도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매콤한 냄새가 케이트 씨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냄새의 출처를 찾아가 보니 바로 24시간 무인 라면 자판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인 자판기에서 음식을 끓여 먹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자판기에서 라면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트 씨는 자판기의 사용법을 몰라 잠시 난감해졌습니다. 그때 검은 모자와 후드티를 쓴 사람이 다가왔고 친절하게도 라면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케이트 씨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 사람의 따뜻한 눈웃음을 보고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안내에 따라 반숙 계란을 넣어 완성된 라면을 한 입 먹은 순간 케이트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맛은 단순히 즉석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라면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죠.
한국의 탱탱한 면발과 깊은 감칠맛을 느낀 그녀는 미국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말하던 라면이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한국 대학의 급식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윤수 씨는 유창한 영어로 급식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고 케이트 씨는 그가 한국에서 최첨단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대학 급식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학생들이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다양한 메뉴와 토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며 대기 시간도 최소화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자신에게 맞는 메뉴를 선택하는 모습은 미국 대학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었죠. 특히 학생들은 식사 후 자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갔고 이를 본 케이트 씨는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케이트 씨는 이 모든 경험을 토대로 유타 대학교의 새로운 급식 시스템, 특히 한국 라면 자판기를 도입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배워온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와 사진, 심지어는 한국 대학교에서 얻은 운영 데이터까지 준비하여 학교 운영진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죠. 운영진은 무인 시스템 도입에 큰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미국 학생들이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케이트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학생회와 협력해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타 대학교에 한국 라면 자판기를 설치하자 라는 문구가 담긴 서명 운동은 단 일주일 만에 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죠. 결국 운영진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어 라면 자판기와 키오스크를 시범 설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유타 대학교에도 한국 라면 코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첫날 아침부터 학생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줄을 서서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해 자유롭게 라면을 주문하고 각자 원하는 토핑을 추가할 수 있었고 이 시스템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SNS에 유타 대학교에 한국 라면 자판기가 생겼다 며 인증샷을 남기기 시작했고 나만의 라면 꿀 조합을 공유하며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평소 일주일치의 매출이 나왔고 케이트 씨는 자신의 도전이 결실을 맺은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후 하버드와 스탠포드 등 다른 명문 대학에서도 유타 대학교의 라면 코너를 벤치마킹하려는 문의가 쇄도했고 한국 라면은 미국 대학가에서 새로운 프리미엄 푸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급식 만족도 조사는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은 라면 자판기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을 즐기며 라면 문화가 캠퍼스의 새로운 소셜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죠. 학교 운영진들조차 이제는 케이트 씨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라면 문화는 미국 대학가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케이트 씨의 도전과 열정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한국 라면의 맛과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라면은 이제 미국 대학가에서 단순한 식품이 아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라면 레시피를 공유하며 즐거운 소셜 푸드 문화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한국에서의 라면 문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국에서 한국 라면을 즐겨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만의 라면 레시피나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유로파리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토트넘 허스퍼 손흥민도 이제 유관자입니다. 토트넘 17년 만에 우승, 그리고 한국의 캡틴이 만든 기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오늘 새벽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스타디움에서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감동의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고 2024-25 시즌 UEFA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승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토트넘의 17년 만의 메이저 대회 우승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우리의 손흥민 선수 때문입니다. 프로 데뷔 15년, 토트넘 10년, 마침내 그의 손에 안긴 첫 번째 트로피. 이 순간을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기다림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어젯밤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2007년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토트넘 팬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리그컵 결승 3번의 패배, 수많은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트로피 문턱에서 주저앉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특히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의 패배는 손흥민과 토트넘 팬들에게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꺾고 우승컵을 가져간 팀이 바로 리버풀이었죠. 그 순간 손흥민의 아쉬워하는 표정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어제 빌바오에서 그 모든 아픔이 치유되었습니다. 전반 42분 브레넌 존슨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마침내 그들이 꿈꿔왔던 유럽 무대 우승을 이뤄낸 것입니다. 손흥민은 후반 22분에 교체 투입되어 경기 마지막까지 뛰며 팀의 우승을 지켜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과 함께 그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흘린 눈물은 17년의 기다림, 15년의 개인적 갈망이 모두 녹아든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결승전에서 손흥민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의아했고 일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손흥민은 벤치에서도 끊임없이 팀을 응원했고 교체 투입된 후에는 팀의 우승을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했습니다. 팀이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항상 해왔던 그가 실제로 그 말을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개인의 아쉬움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진정한 캡틱의 모습이었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선발 출전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팀이 우승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말하며 여전히 팀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손흥민은 여러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유럽 메이저 대회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우승컵을 들어올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선수로는 매우 드물게 유럽 5대 리그 클럽의 주장으로서 메이저 트로피를 획득한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넘긴 최초의 아시아 선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빛나는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마침내 자신의 커리어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춘 것입니다. 세계 축구계는 이미 손흥민을 레전드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트로피가 없는 선수라는 아쉬운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당당히 우승컵을 들어올린 주장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번 손흥민의 우승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토트넘 팬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소셜미디어에 그는 트로피가 없어도 이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아스널, 첼시 같은 라이벌 팬들까지도 손흥민의 우승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손흥민을 미워할 수 없다. 그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웅이다라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겸손함, 프로 정신, 그리고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국경과 팀의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번 우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손흥민을 위해 뛰어준 동료들의 헌신입니다. 결승골을 넣은 브레넌 존슨은 경기 후 캡틴을 위해서라도 꼭 이기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비에서 마지막까지 버텨준 반더벤은 손흥민 형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 역시 캡틴이 얼마나 이 순간을 원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치 2022년 월드컵에서 메시를 위해 뛰었던 아르헨티나 선수들처럼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을 위해 한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가 받는 동료들의 사랑이자 존경이 아닐까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손흥민의 포지션 활용, 무기력한 공격 전술 등으로 팬들의 원성을 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그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에 공격적인 축구 대신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을 택했고 이것이 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벤치에서 시작시킨 것은 큰 모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팀 전체의 밸런스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우리 팀의 심장이다. 그가 벤치에서도 팀을 이끌어주었고 투입된 후에는 경험과 리더십으로 팀을 안정시켜주었다며 주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의 황금 세대는 이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멤버들 중 대부분이 팀을 떠났죠.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크리스찬 에릭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레스 베일은 은퇴했습니다. 루카 모드리치, 데일 알리 등 한때 토트넘의 핵심이었던 선수들도 모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빅클럽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 남았습니다. 팀이 어려울 때도 비판이 쏟아질 때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는 토트넘 선수다.
이 팀과 함께 우승하고 싶다는 그의 말은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충성심이었고 그 충성심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32세입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결코 젊지 않은 나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말했고 이적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터키 갈라타사라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등 수많은 구단에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토트넘과의 재계약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스만 룰로 자유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토트넘에서 우승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축구에 대한 열정과 팀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항상 말해왔던 그의 철학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손흥민은 한국 축구사에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했다면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두 선수 모두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여준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로는 매우 드물게 유럽 빅클럽의 주장을 맡아 팀을 우승으로 이끈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아시아 축구 전체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을 수많은 아시아 축구 꿈나무들에게 이번 우승은 꿈은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소셜미디어는 손흥민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찼습니다. 이 남자에게 동상을 세워라. 그는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았다. 이제 경기장 이름을 손흥민의 이름으로 바꾸자. 그가 트로피를 들어올린 사진은 내 방벽에 걸릴 것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 손흥민 동상 제작을 위한 모금, 운동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닌 영웅이자 구원자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팬들이 TV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손흥민과 토트넘 관련 키워드로 도배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동료 메디슨의 어깨에서 터져나온 눈물, 태극기를 어깨에 두르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돌던 모습, 그리고 트로피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환호하던 순간까지 그 눈물 속에는 15년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꿈꿨던 우승의 순간, 레버쿠젠과 바이어 영사에서의 성장기, 토트넘에서의 10년간의 희로애락이 모두 녹아 있었죠.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는 그의 말에서 진정한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에게 항상 따라다녔던 트로피가 없는 선수라는 꼬리표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100골 돌파, 아시아인 최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토트넘 통산 100골 최초의 아시아인, 이 모든 기록들이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 주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축구계가 인정하는 레전드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손흥민의 위대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시아 축구 역사에서 그의 위치는 확고부동합니다.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유럽 5대 리그에서 이만큼의 성과를 낸 선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승을 이뤘지만 손흥민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토트넘과의 재계약 문제, 다음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도전, 그리고 2026년 월드컵까지 그에게는 여전히 이뤄야 할 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릅니다. 우승의 경험을 가진 주장으로서 더욱 성숙한 리더로서 팀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큰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겠다는 그의 다짐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우승은 단순히 손흥민 개인의 성취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한국인들의 자부심이자 희망입니다. 런던에서, 뉴욕에서, 시드니에서 전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손흥민의 우승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뤄진다는 메시지를 손흥민이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손흥민의 성공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각자의 분야에서 손흥민처럼 최선을 다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10번을 넘어도 일어나면 결국 이기는 자가 있다면 그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손흥민의 우승은 단순한 운이나 실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프로 정신,
그리고 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만든 기적입니다.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었지만 매번 일어섰고 비판과 의심을 받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인내와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한국 축구의 자랑이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사랑하는 영웅입니다. 그동안 트로피가 없는 선수라는 아쉬운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당당히 우승컵을 들어올린 주장이라는 찬사를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그 영광을 함께 축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의 감동적인 우승 스토리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벅차오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이번 우승은 모든 축구 팬들에게 그리고 꿈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손흥민 선수에게 축하의 메시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더 큰 도전과 활약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우승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